안녕하세요. 삼토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승우라고 합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여러 카페에서 부동산 관련 칼럼을 쓰고 있고요. 최근 4년간 서울에 관련된 부동산 책을 4권 정도 작성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 23년 전후를 중장기 고점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 현재 상황을 진단해보면 서울 부동산이 2014년부터 8년째 역대 최장 기간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도 상승 동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서울의 아파트의 매매 실수요층을 4년부터 2020년까지를 비교해보면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서울 아파트의 매매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었습니다.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감소를 하자 서울 아파트도 2009년부터 13년까지 하락을 했고요.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2014년부터 증가를 하자 서울 아파트도 2014년부터 계속 올랐고, 이 계층이 2019년에 감소를 하니까 2019년 상반기에 조정장을 겪었습니다. 이 계층의 증감과 서울 아파트의 상승 하락이 같이 방향을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10, 11년 차로 대표되는 서울 부동산 매매 실수요층을 봤을 때 2021년, 22년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는다고 볼 수 있고, 수요를 보았다면 이제 공급을 봐야 되는데, 공급은 이제 입주 물량으로 보거든요. 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0년에 5만 호였는데 올해 2만 7천 호까지 빠지고, 내년에는 1만 7천 호까지 빠집니다.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는 셈인데, 수요가 늘고 공급이 주는 재화이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이 22년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 또 하나 봐는 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지금 역대 최대인 건 모두 아는 사실인데, 그 유동성 안에서도 눈여겨보는 지표가 제가 M1을 M2로 나눈 지표거든요. M1은 켜브이 통화라고 해서 현금, 예금 등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고, M2는 이 M1에 더해서 만기 2년 미만 등 짧은 만기에 묶여있는 상품이죠. M2 내에서 M1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 이제 바로바로 뽑아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진성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M1 나누기 M2 비율이 올해 2월 기준 36.9%로 1986년 1월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거기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도 이제 풀리고 있죠.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는데 유동성이 강화되는 시기가 21, 2년이기 때문에 22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23년부터는 좀 서울 중장기 상승에 이제 타격을 가할 만한 이벤트가 계속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방금 말씀드린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24년부터 급감을 시작합니다. 2014년부터 결혼을 안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23, 4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려고 사업 속도를 높였고, 그래서 7만 5천 호가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했고요. 이 7만 5천 호가 입주하는 시기가 23, 4년입니다. 주로 동남권인데 대충만 봐도 둔촌주공, 개포 1, 4단지, 반포의 레미안 원밸리, 잠실의 진주 미성 프로바 등이 23, 4년에 입주를 합니다.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가 23, 4년이거든요.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르는 버블에서 입주 물량이 이제 증가가, 수요 감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1차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도 2026년부터 입주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교, 광교, 위례를 봤을 때 지구 지정한 지 7, 8년 후에 입주를 개시했거든요. 근데 이 3기 신도시가 2019, 20년에 지구 지정을 했기 때문에 7, 8년이면 2026, 7년부터 입주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23년 전후를 고점으로 보고 점차 하락이 시작되다가 26년에 하락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23년 이후 하락은 안 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전세가가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나 23, 4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 그것이 일단은 전세가율부터 타격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전세가율 자체가 현재 높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23, 4년에 미미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26년에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면 서울의 전세가에 타격을 줄 거라고 봅니다. 데이터를 많이 뒤져봤는데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과는 상관관계가 의외로 약하더라고요.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과 관계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가 너무 오르면 서울 밖으로 엑시트 하는 거죠. 특히 2015년부터 동탄 2신도시 입주 물량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2017, 18년에 절정을 이루는데, 2018년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2016년 4분기에 화성 동탄의 입주 물량을 못 견디고 전세가가 고점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한 분기 뒤인 2017년 1분기에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면 바로 그 위에 있는 수원이 전세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또 수원 위로 또 올라가면 이제 용인시, 성남시가 연달아 2017년 2분기, 3분기에 전세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2018년 1분기에 바로 그 위인 서울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동탄 입주 물량이 여파가 분기별로
타고 올라가서 나중에 1년 뒤에 서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의 1년 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폭이랑 연관이 되게 깊더라고요.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입주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에 무조건 영향을 미칠 거라 보여지고요. 3기 신도시가 제 전망대로 26년부터 입주를 개시한다 라고 보면은 3기 신도시 입주로 전세가 영향을 동시에 타격을 받는 시기가 26년이기 때문에 26, 7년의 하락폭이 좀 크지 않나 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4개월 동안의 큰 변수는 이사 대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사 대책도 오세훈 시장의 당선도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단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사 대책의 성패를 가를 이제 공공 재건축 재개발이 얼마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지만 현재의 뭐 역학 구도상 25명의 구청장 중에 24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109명의 시의원 중에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야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1년의 임기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설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물량 공급으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선이 아닐까 싶고요. 결국은 정책의 큰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부동산의 최장기간 상승을 이끌어낼 요인은 저금리 외에도 정책의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을 뒤집을 경우는 기존 정책의 부작용으로 생긴 버블이 재가치를 찾아서 버블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양도세를 인하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집값의 매매 하락을 이끌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양도세를 인하하면 뭐 투기 세력들에게 이제 현금 차익 실현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게 아니냐, 다시 또 부동산에 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우려가 많지만, 현재와 같은 세제 구도상 이제 양도세만 완화하면 취득세랑 보유세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은 다주택자가 2018년부터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시장이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서울에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 생각되고요. 서울은 제가 이제 가장 눈여겨보는 건 전세가율의 상황. 이 전세가율이 과거 어느 시점과 비슷했는지, 그 다음에 주택구입 부담 지수로 현재의 버블이 어느 정도인지, 그 두 가지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56%입니다. 이 56%라는 전세가율이 과거 어느 때랑 비슷하냐면 1999년, 2002년, 2013년이랑 비슷하거든요. 1999년, 2002년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같이 밀어 올리는 상황이었고, 2013년은 하락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이 현재 56%라는 전세가율은 중장기 하락을 이끌어내기에는 너무 높은 전세가율이거든요. 심지어 21, 2년은 입주 물량이 20년 대비 21년은 반토막, 22년은 3분의 1 토막이 나기 때문에 전세가를 자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세가율이 56%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분기마다 발표하는 자료인데, 서울이라는 지역의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전고점이 2008년 2분기에 164.8이고 2018년 4분기에 또 164를 찍고 내려가는데, 164가 어느 정도냐면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살 때 원리금 상환으로 자기 월소득의 41%를 지출하는 수준이 작년 4분기에 168.6으로 전고점을 추월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는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살 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월소득의 41%를 내는 게 전고점이었는데, 작년 4분기는 월소득의 42%를 원리금 상환으로 내는 수준이거든요. 저금리 상황을 고려해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높은 상황이죠.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봤을 땐 역대 최고점을 갱신한 거품 상황 확실합니다. 버블이 너무 커져서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생기면 최장기간 상승은 저금리랑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발생한 건데, 저금리가 안 풀린다고 보더라도 정책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부분이 이제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또는 정책의 부작용이 이제 시효가 끝나버리면 이제 정책의 부작용으로 생긴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광역시 또는 지방광역시에 진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경우는 눈여겨볼 만한 게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과 다르게 지방광역시들을 보니까 매매가랑 전세가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서울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입주 물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입주 물량은 전세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전세가랑 매매가가 같이 움직이니까 착공 물량은 향후 2, 3년 뒤에 입주 물량이고, 인허가 물량은 향후 뭐 4, 5년 뒤에 입주 물량이라고 보면 국토교통부에 다 나오거든요. 착공이 주네? 그러면 2, 3년 뒤에 이 광역시는 괜찮겠다, 상승 탄력을 받겠다. 인허가가 주네? 4, 5년 뒤에 이 광역시는 상승 탄력을 많이 받겠구나. 이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